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후 시작합니다. 여당이 먼저 쏘아올린 험지 출마론 야당으로도 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안동 가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높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우리 증권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하마스 의사당까지 접수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국기를 들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의사당 연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를 겨냥해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면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력을 잃고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장벽 인근에 병력 집결지를 찾아서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희생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 알시파 병원에서는 성인 27명과 아기 7명 등 사망자가 34명에 달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전기와 연료 공급이 끊어져 환자들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시설이자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수사 종료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죠. 서초경찰서는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이는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 8월 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은 김일병이 잡았다입니다. 훈훈한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제목. 생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한 현역 군인이 강남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붙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사진 속에 빨간 조끼를 입은 남성이 바로 붙잡힌 불법 촬영범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강남역의 한 매장을 둘러보는데 군인 한 명이 쭈뼛거리면서 근처로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제보자 옆을 지나는 남성을 붙잡고는 휴대전화 좀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불법 촬영범 인계했는데 이미 다수의 시민을 불법 촬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멋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 이 불법 촬영범을 잡아준 25사단에서 복무 중인 용감한 김일병 칭찬해달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김일병은 내 누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면서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군은 김일병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배달 음식만 먹어 가스호스 싹둑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스가 샌다, 냄새가 심하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 20명을 대피시킨 뒤에 집집마다 조사를 벌이던 경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범인이 20대 남성 A씨였는데 가위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호스를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까 가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간가량 오피스텔 28세대에 가스가 번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네, 오늘 쇼츠 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이어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 달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매라는 말을 써서 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매는요 여론이고요. 여론은요 국민입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거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예. 네, 5시엔 뉴스 오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나온 노래 우리 다 같은 세대니까 네. 네, 좋은 노래죠. 명곡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야의 주요 행보를 좀 핵심만 콕콕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그 민주당 공천이 아마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험지 출마할 용기가 있었다면 인천 계양을 가지 않고 분당으로 갔었겠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 네, 갑자기 왜 안동인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풀어봤는데 뭐 핵심 인물들 험지 출마하라는 얘기 뭐 여당만 있는 거 아니죠. 야당에서도 대표가 좀 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두 분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고 지난 대선 때 그 로고송 중에 하나가 아예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활용을 해서 또 로고송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뭐 그런 영상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뭐 멜로디도 흥겹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재명. 네, 벌써 이제 한 1년 반 넘었죠. 네, 예전 대선 때 나왔던 영상인데 자, 아무튼 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험지 출마 요청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딱히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는 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예 좀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글쎄요. 뭐 이제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 주 계속 뭐 미용실도 들리고 뭐 순두부도 사 먹고 굉장히 지역 밀착 행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개항을 뜰 생각이 없다라는 걸까요? 예. 사실 통상적인 지역구 의원의 행보인 거죠. 예. 이거를 개항을 뜰 생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안동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의미도 없고 감동도 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험지에 가서 네. 험지 주민들에게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네. 이 정도의 의미인데 그 처음에 우리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험지 출마론이 쓸 당시에는 10년 이상씩 이
국회의원들이 한 지역구에서 머물다 보니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험지에 가서 험지도 발전시키고 우리 민주당 바닥을 한번 닦아봐라 이런 의미에서 가라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거나 오랫동안 선출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의원으로서는 초선이니까. 그렇죠. 예. 0.5선입니다. 재보궐로 했으니까요. 저보다도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러다 대표가 보니 후배입니까? 그런 시기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대표니까 험지 가라라고 했던 것이 사실 너무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네가 가라 하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표라고 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의 대상이 되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선 이상 중진이라든지 뭐 영, 호남, 수도권 다 똑같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논해서 나온 건데 네. 대표기 때문에 험지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 궁금한 지경입니다. 네. 자, 먼저 이 혁신을 시작했던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좀 어떤 상황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개항 동네 한 바퀴를 보면서 이게 뭐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컨셉이 그 지상파 방송 중에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의 동네 놀러 가서 구경하는 거거든요. 예, 좀 이게 좀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의정 활동보다는 좀 우리 지역군데 좀 구경 가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 친밀한 느낌이 쏙 안 들었다. 네, 뭐 그런 이런 느낌이 잘 많이 해석인가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원욱 의원의 네가 가라 하와이 논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에도 또 앞으로 한국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어차피 하와이 안 가십니다. 안동 안 가시고 예. 계양에 계실 것 같아요. 네. 계양 다른 데 가셨을 거였으면은 지난번에 분당에 계셨겠죠. 본인의 정치적 연고지에 계셨을 텐데 좀 이렇게 안전한 선택으로 가서 본인의 장악력을 높이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친명 비명 간의 이 싸움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예. 한국 정치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싸움은 86 기득권과 우리 여기 전용기 의원님 같은 미래 세대 간의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태까지 국회를 보면은 항상 50% 이상이 갈려왔어요. 예.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80명에서 90명이 갈려야 돼요. 네. 근데 그 갈려야 되실 분이 나는 친명이라서 한 번 더 해야 돼. 나는 비명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 핍박하지 말고 나를 공천 주는 게 혁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혁신적이에요. 오히려 8.16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존재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항해서 미래 세대 권력 그리고 미래 정치를 해나갈 민주당의 젊은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것 좀 한번 나도 붙어볼까 해도 우리 이거 비명계 겁박하는 거야 이 예.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쟁이고 한국 정치의 해악이라고 봅니다. 또 굉장히 좋은 분석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미래 얼굴로서 이 86 세력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해석은 좀 동의하시나요? 늘 나왔던 얘기죠. 예.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진통들을 국민의힘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거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부터 이렇게 영남의 중진권 의원들은 험지로 가야 된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도 지금 잠깐 이렇게 진통을 안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 당장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이 가고 있지만 조금 뒤면은 뭐 옛날에 이제 586 운동권들 예. 뭐 퇴진론이라든지 다양한 혁신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혁신을 저쪽 당만 해야 되고 우리 쪽 당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맥락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선택의 기로에 맡겨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조금 전에 안동역에 그런 것이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했던 게 중진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0.5선, 초선에게 할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지 않느냐 하는 예.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셨으면 해요. 어. 그래야지 혁신 경쟁이 시작됩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니도 당도 가줘야. 네, 우리 예. 당도 그러면은 그럼 우리 당 어쩔 건데 하는 거 오기 때문에 그 틈에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나 저 같은
그 청년 정치인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 가실 것 같지만 가신다면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여당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개양 물려준 우리 역시 또 86세대의 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도 좀 최근에 주목할 만하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리고 건방진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해명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어리단 말을 제가 생물학적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꼰대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행동이 어리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근데 또 이어서 이제 한 장관이 운동권 출신들 도덕적인 척하는 거 그만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전세 살고 한동훈 장관은 타워팰리스 사는데 어디서 도덕을 운운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타워팰리스 살면은 도덕적이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발언은? 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서 정말 후진 발언들이 다 나왔어요. 일단 나이 많은 꼰대 나왔고 86 운동권의 선민의식 나왔고 그리고 이미 한 10년 전에 정치권에서 사라진 흑수저 논쟁. 예. 마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야 정의로운 것처럼 하는 그 세 가지 논쟁이 다 나와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민주당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의 그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 그 물병 던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논평 다 했어요. 60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올해 60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유시민 전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향한 예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86 운동권. 제가 보니까 386 컴퓨터가 나온 게 94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386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지금 딱 30년 됐거든요. 30년이면 인간의 한 세대를 정의하는 게 30년입니다. 예. 30년 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득권 놓지 못하고 나 창당할 수도 있다. 나 총선 출마할 수도 있다. 예. 내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져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한 걸 넘어서 민주당에 진짜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 당원분들, 청년 세대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네, 송 전 대표 최근에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뭐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그럼 뭐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례정당 만들어서 좀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이 세진 거는 지금 감정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승환 행정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후진 정치를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여든 야든 둘 다 후진 정치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지금 우리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후진 것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는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 감정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전쟁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앞세워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학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검찰이 불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본인은 출국 금지로서 이미 거의 확신범처럼 범죄자처럼 검찰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 본인이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봐도 검찰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참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좀 감정적인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요 점을 우리가 상기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안동역을 들러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와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인공인 두 번째 주제, 네, 혁신이 조기 해산설하고 물음표 달았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구로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뭐 있었고요. 뭐 생가 가서 분향도 하고 헌화도 하고요. 뭐 지금 3일 연속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사를 찾고 있는 셈인데, 자, 이어서 또 다른 투톱 혁신위의 인유한 위원장은 제주로 갔죠. 4.3 평화공원을 찾았고, 광주 갔을 때처럼 우리가 희생을 잊지 않겠다. 뭐 빚진 이들을 잘 모셔야 한다. 이런 또 광폭 발언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제 TK로, 한 명은 제주로. 뭐 이거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저는 예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인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혁신위원장 또 당의 지도부, 우리 당의 새로운 지향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시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어떤 민주화의 시작과 그리고 네. 산업화의 시작을 함께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이제 그런 부분에 예.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대구 뭐 이렇게 가시고 하는 거 많이 있는데 네. 대구 많이 가셨습니다. 예. 이제 좀 서울 수도권 와주시고 저희 중랑구 우림시장도 와주시고 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지역도 좀 와줘라. 네.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이 뭐 광폭 행보도 하지만 또 지도부가 TK의 진심을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보여줬는데,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옛 식구이자 지금 좀 새살림을 준비 중인 것 같은 우리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요새 자꾸 대구 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어제 SNS에 올린 글 좀 볼까요, 지금? 예. 어제 다들 야구 보셨죠?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저런 사진 올렸어요. 나는 삼성 팬인데, 나는 대구 사람인데 LG의 우승을 축하한다. 뭐 이건 우승 축하하는 척하면서 이제 내가 대구 사람이 내가 어필한 거 아닙니까? 대구 지금 TK 출마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상계동 사람이죠. 아, 저는 예. 이준석 대표의 공보물이 여태까지 나온 3번의 총선 공보물이 있는데 네.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공보물이었는데 한 번은 웹툰으로 만들고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 고향 상계동 사랑한다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있는데 네. 대구 뭐 본인의 본적지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왔던 상계동 사람 이준석 이거 다시 한번 좀 상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상계동 공천 줄 건가요? 노원을 신청을 해야주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에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 근데 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단 김기현 대표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될까요? 더 저는 위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국민의힘 이 당에서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양두구육의 시즌2를 찍으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전권을 부여한다시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서는 예.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도 옛날에 자민련에 했던 것처럼 그 대구에 반 이상 의석을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의 이렇게 본적질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그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좀 이슈는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제3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보여왔던 정치 스타일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갈라치기 형식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했을 때에는 아주 신뢰감 있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잠깐의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나 대구에서 출마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혁신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 제목이 혁신이 조기 해산설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중진 이제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했는데 지도부에서 별반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맥 빠질 거면은 좀 그냥 빨리 해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나온 맥락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 중에서 내가 먼저 이제 험지 수도권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던 의원인데 사실 이 중진들 윤핵관들의 험지 출마는 혁신위의 뜻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소위 윤핵관들의 용퇴를 좀 원하나요? 대통령이 원하시는 거는 예. 총선 승리죠. 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핵관들의 용퇴가 필요하다면 그것마저도
이제 과감하게 좀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몇몇 분들 이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장재원 의원도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장재원 의원 정말로 대선 때 큰 역할 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대선 경선 때부터 총괄 상황실장 맡으셨고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물밑에서 이뤄냈고 그리고 인수위 때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내각을 조각하고 하시는 걸 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큰 역할을 하신 분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나오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용태가 중요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네. 총선 승리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하는 좀 그런 차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네. 뭐 근데 이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닌데 나 지역구에서 여전히 경쟁력 상당한데 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장면 짧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그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이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통령 의중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톱 체계가 되기를 원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하고 정부가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네. 자신의 나중에 안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던 수위 윤핵관이라고 했던 장재현 의원마저 본인의 안위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살짝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확실히 내 말 잘 듣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렇게 삐걱대는 사람들하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선 의원들도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날릴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중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네. 장재원 의원님 이번에 4,300명 모으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름 때도 한 3,000명 모으셔서 이런 행사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서울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내가 세력이 있고 이런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전의 모습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개인적 기대감도 해보고요. 서울 예. 가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재원 의원님 여의도 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여의도에 아주 그 뿌리가 깊으십니다.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야의 혁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은 올해 목표 50억을 채우겠다고 그러면서 대출 소액 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두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일당 사무실에 가서 본 그 사진을 먼저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이 사무실에 갔더니 화이트보드판에 저렇게 써 있었어요. 올해 매출 50억을 순영업이익을 50억을 찍겠다. 그리고 제발 아파트를 사겠다. 뭐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 아래를 보면 이제 밥줄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글쎄 사기가 밥줄이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자,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것인가? 먼저 문 교수님, 네.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SNS 광고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대출 상담 광고 문구로 사람들이 유인했는데 그 문구를 보면 서민 지원 상품,
그리고 당일 상품 마감 이런 표현들로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 기회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또 보면 그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층 저신용자 등 그 금융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문구에 좀 현혹되어서 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런 식으로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SNS로 광고를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때 얻어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유심을 개통을 합니다. 휴대전화? 예, 휴대전화의 유심을 이제 개통을 하는데 개통을 한 이후에는 이걸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즉석밥 아니면 뭐 커피 브랜드 뭔가 이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기프트콘 같은 걸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그런 거를 중고거래 사이트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 초록창 사이트에 이제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조금 가격적으로도 좀 저렴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팔아서 되팔이를 해서 이때 얻은 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품들을 보시면은 되게 어마어마한 물품들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게 휴대폰을 결제를 하고 나면 그 결제 문자가 가기까지 이제 결제일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사이에 이런 소액 물품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좀 싸게 파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수법이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핸드폰을 그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으로 개통을 한 다음에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그런 것들을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다시 싸게 되파는 식으로 사기를 친 그런 수법인데 이게 이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이 이제 개통이 됐을 텐데 이걸 좀 알기가 어렵습니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새로운 전화번호가 개통이 되었을 때 기존 전화번호에 알림이 오는 그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피해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조건으로 전화를 가입한다라고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개통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렸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개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기 피해라는 걸 잘 몰랐을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다량의 소액 결제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 결제 알림이 지금 현재 쓰는 전화번호로 안 왔을 것이니까 나중에 통신비가 청구될 쯤에 알게 될 때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액 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도 이제 접수가 되면서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던 상황인데 그 경찰이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촬영한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소액 결제 물품들을 샀잖아요. 이 되팔기 물품들을 창고에 쌓아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무슨 기업처럼 좀 움직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하나가 구매팀, 그리고 영업팀, 그리고 물품 관리팀 이렇게 3개의 이제 팀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유령 그 법인을 이용을 했거든요. 법인을 이용을 해서 3개월 동안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추적을 피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단순 사기죄가 아니고 범죄 단체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범죄 단체 조직이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무실도 3개월 단위로 막 강남 일대로 옮겨 다니고 이러면서 수사망을 좀 피했던 상황인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일당들이 사기를 쳐서 이제 확보한 돈으로 뭐 고급 아파트에 이제 뭐 렌트를 해서 살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기 어떤 클럽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유흥비로 썼다든가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그 남은 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클럽 등에서 파티도 하고 범죄 수익금을 상당 부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별로 또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이 피해자들이 보면 정말 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그 범죄 수익금을 저렇게 유흥비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지금 영수증 보면 저런 식으로 수많은 물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다시 되팔기를 해서 사기를 행각을 벌여왔던 건데 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수백 명이 있는데 피해 금액 환수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물품들을 뭐 다시 팔아서 피해 금액을
뭐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범죄 단체에서 이제 몰수를 했을 때 그 물건이 특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게 맞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제 휴대폰이 개통이 된 이후에 소액 결제를 했는데 그게 내 휴대폰에서 결제가 됐는지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피해품이 나의 피해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이 물품들 자체를 환가를 한 이후에 이후에 환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교수님 시작은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라고 시작한 그 문자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문자는 절대 보시면 이제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고 나 스스로 나를 구제하는 대출 이런 표현이 요새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아주 그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처럼 대출을 빙자해서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자 정부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꼭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새 저런 식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절대 보고 현혹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키워드는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인터넷 방송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캡처 화면인데 이제 공무원인 20대 여성 A 씨가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방송 자체도 또 좀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송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부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을 하니까 이때 또 일부 신체를 노출해서 방송 운영자가 방송 송출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후원 같은 게 들어오니까 또 신체 노출을 하려고 해서 방송이 중단되기도 한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방송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0대 여성이 공무원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7급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이제 다른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당시에 1,000명이 이제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충격적인 건 이 방송을 하면서도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졌군요. 예, 그걸 신분을 밝혔는데 마침 이제 그걸 보는 사람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고 나서 어쨌든 이게 뭔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 아니면 이거 공무원이 이제 어쨌든 신분에서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원을 받은 별풍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절차에 착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걸 밝히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감사가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그 해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방송을 하고 발령받은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이 되고 나서 방송을 했는데 발령 받기 전까지만 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임용만 돼도 공무원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발령과 관련 없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으로는 사실 임용 전의 사유로는 이제 임용 이후에 징계를 하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근데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임용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뇌물을 제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뒤에 임용이 되고 나서도 그때 당시 임용 전에 있는 사유로도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임용이 됐다라고 했고 발령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임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징계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함께 어떤 뭐 후원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겸직금지 쪽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제 어쨌든 겸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의 장애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후원을 받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영리 활동으로 이제 연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원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부분까지는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직 금지 의무 위반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 사건은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사파를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제 저희가 백화점 건물이고요. 한 여성이 그 여자 화장실 주변을 이제 좀 서성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보면 여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 여장을 한 40대 남성으로 이제 밝혀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떤 상황이었어요? 백화점 측에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교복을 입은 좀 수상한 사람이 화장실 인근을 배회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 출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분과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을 하고 이 상태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 목적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CCTV도 화장실 내부를 비추거나 입구를 비추고 있지는 않아서 관련한 명확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확인된 진술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체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 요건은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어떤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당시 상황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는 체포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저 남성의 입장은 뭡니까? 경찰은 또 그렇다고 추가 조사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뭘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성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초기에 이제 진술을 했던 거는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여장을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의 취미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최초에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술이 바뀌는 게 아니다. 나는 아예 화장실 자체를 들어간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묘하게 그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게 어쨌든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 거부까지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받지 않으면 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성적 목적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휴대폰 아니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참고인의 진술 이런 걸 참고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휴대폰에 대해서는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제출을 하겠는지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받은 이후에 국가수에 이제 포렌식을 맡기고요. 그래서 포렌식을 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사진이 촬영된 게 있으면 복원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이제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만약에 별건으로 이 촬영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을 다시 받은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죄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좀 해봤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CCTV가 없다면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입증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자 화장실 출입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만약 성적 목적 부분이 성적 목적 충족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이곳은 그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백화점 화장실이고요. 또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성립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성적 목적 출입이 이제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휴대전화나 이런 부분의 확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조금 보셔야 될 게 저 남성이 입은 복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남성이 지금 어쨌든 여장을 하고 들어갔다는 자체부터가 뭔가 어쨌든 순수한 의도는 아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게 조금 추정이 될 것 같고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용변을 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의심스러운 사진이 촬영이 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충분히 성적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그리고 카메라를 촬영하고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렇게 두 가지 경합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렌식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내용의 사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람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장하고 이제 어떤 곳에 침입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좀 발생했던 사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박사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뒤에 이제 뜨는 이미지들을 보니까 뭐 주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우리가 OTT라고 부르는 그거 얘기인가 보죠? 맞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들은 저 중에서 몇 개나 구독하시나요? 한번 채워보세요. 몇 개 하세요? 저는 두 개. 두 개? 예. 저는 사실 하나 빼고 다 있는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한테 가입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아이디를 이제 몰래 쓰고 있습니다. 본인 돈으로는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OTT 2개 구독하고요. 또 유튜브 프리미엄, 또 쿠팡 와우 멤버십까지 합치면은 한 달에 정말 몇만 원씩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매달 나가는 돈이 다들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정부에서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득공제가 될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OTT 가격이 좀 부담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거기다가 일제히 이 플랫폼들이 가격을 지금 계속 좀 올리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정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이달 초부터 다른 가구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계정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눠내는 이른바 품앗이 이용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이 막 공유해서 같이 돈 내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가구가 이제 이용하는 비용은 이제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도 이달 초부터 기존 단일 요금제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던 서비스 사양은 비슷한데 가격만 오르게 되는 겁니다. 티빙은 내달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요금을 약 2~3천 원씩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제는 이제 콘텐츠 이용하는 비용까지 오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OTT 업체가 이렇게 난립을 하면 사실 가격 경쟁을 해서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보통은 가격이 이제 낮아질 수도 있는데 언급된 이 회사들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보시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OTT 시장이 이미 커질 대로 커져서 신규 가입자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가입자들을 서로 뺏어와야 되니까 뭐 제작비랑 마케팅 비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사람들을 서로 막 뺏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넷플릭스만 좀 돈을 좀 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는 국내 토종 OTT들이잖아요. OTT들이 이제 좀 약간 지금 이제 좀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은 그런 측면도 지금 요새 있죠. 네, 그런 시선도 있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는 60억 원도 채 내지 않았습니다. 매출의 77%가량이 본사 수수료로 나가는 구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본사 수수료 내는 거 감안하면은 실제로 국내에서 흑자 규모가 훨씬 크다. 우리나라에서 돈 훨씬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OTT 업체들은 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한 뭐 소득공제라든지 망 사용료 인하라든지 뭐 이런 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시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제작비에 맞춰서 수익을 올리려면 구독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 시장만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넷플릭스가 해외 유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 수익을 얻는 것처럼 국내 OTT들도 전 세계적인 유통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은 투자되는 제작비 이상을 수익을 거두기는지 모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우리 국내 OTT들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뭐 이런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박본희도 OTT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봤잖아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저희 탐사팀 기자들이랑 PD들이 만든 악인 취재기라는 다큐를 저희가 웨이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뒤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어우. 전데요. 예. 네. 시청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이제 또 집계가 됐거든요. 네,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네. 너무 지금 쭈뼛쭈뼛대는데. 네. 예. 또 유튜브에 저희가 예. 또 관련 뭐 클립이라든지 예.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 그 조회수를 전부 합하니까 예. 이제 1,000만 회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이 얘기는 원고에 없었는데 이제 또 잘 넣었군요. 좋습니다. JTBC 보도국 탐사팀이 만든 OTT 콘텐츠 악인 취재기, 뭐 소위 말해서 좀 대박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뉴스를 보지 않던 뭐 젊은 친구들, 다른 사람들도 이제 OTT를 통해서 이런 뭐 뉴스, 시사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 이런 또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보니 뭐 통계를 보니까 이제 뉴스는 사실 뭐 보는 사람만 본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연령층이 높은 이제 편에 속하고. 근데 뉴스를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젊은 층도 OTT를 통해서는 시사 콘텐츠를 즐겨 본다고 합니다. 네. 기자 입장에서도 또 공익성은 있는데 TV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 깊게 다룰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정보가 많이 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T가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 있는 셈인데 네. OTT 업체, 제작사, 시청자들까지 모두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뭐 저희부터도 고민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OTT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PC방입니다. 아. 연관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점심, 맛집, 메뉴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띄죠. 근데 PC방에 뭐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갑자기 왜 키워드로?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연관어들 점심 있었잖아요. 예. 요즘 직장인들 점심 장소로 PC방이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PC방이 원래 뭐 그냥 분식, 라면, 뭐 삼각김밥 이런 것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즘 그 PC방 메뉴 웬만한 식당 저리 가라거든요. 예. 저게 PC방 식당 메뉴군요. 그렇습니다. 네. 샤인머스켓도 있고요. 네. 삼겹살 구이, 뭐 회도 있고 크루아상 등등 네. 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놀라실 거예요. 뷔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점심을나 식사를 할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가려면 가격이 적당해야 갈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PC방 이용료도 내야 네.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죠. 근데 요즘 정말 물가가 많이 치솟았죠. 네. 원재료 가격은 좀 낮아졌다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예. 이 물가 상승을 피해갔던 곳이 바로 이 PC방이에요. 와. 왜 우리 고등학교 때 PC방 한 시간에 한 1,000원이었던 곳이 많거든요. 예.
지금도 시간당 1,000원 받는 곳들이 꽤 있대요. 그리고 덩달아 음식도 일반 음식점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볶음밥 정식이 5,500원에 우동은 한 2,800원 정도? 2,800원이요? 네. 요새 애지간한 분식집에서 8,000원 기본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서 1시간 PC방 이용료 기꺼이 지불하고 음식에 후식까지 거의 커피까지 시켜 먹어도 한 10,000원 네. 정도면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족들이 좀 찾아간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볼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원고를 네. PC방에서 이렇게 쓰면서 옆에 막 삼겹살구이 게임하는데? 먹고 이걸로 헤드폰 끼고 이제 박진규 앵커 다 썼어요. 소통도 하고. 헤드폰 끼고 회의하죠. 네. 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피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PC방과 미슐랭 가이드를 합성한 단어가 또 유행이에요. 아, PC방인데 맛있는 곳? 그렇죠. 아. 그래서 진짜 미슐랭 가이드처럼 심사위원들이 몰래 찾아가서 먹고서 아. 리뷰를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만 소개해드리면 장안동에 있는 한 PC방은 차슈 돈부리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고요. 예. 역삼동에 있는 한 PC방은 함박스테이크랑 투움밥 파스타 맛집. 신림동에는 상하이 치즈치킨 버거 맛집이다 하면서 이 메뉴들을 공유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보고 PC방 오랜만에 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반갑지 않은 대장균입니다. 아하. 연관어 볼까요? 네. 뭐 식약처, 요거트, 뭐 이런 단어들, 오징어까지도 보이죠. 제가 요거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대장균 연관어로 하니까 좀 불안한데요.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아까 오징어 있었잖아요. 네. 술안주하면 사실 오징어인데 그렇죠. 오징어 관련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제품이고요. 예. 식약처가 대장균 확인하고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처 중이라고 합니다. 회수 대상이 소비기한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거든요. 혹시 지금 TV 보시는 분들 이 제품 갖고 있는 분은 소비기한 확인하고 바로 반품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트도 같이 나왔으니까 요거트에서도 대장균 나왔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 편의점에서 요거트류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제품이에요. 한 달 전에 맛이 이상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있었는데 편의점도 제조사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식약처가 최근에 제조사 불시 점검을 했는데 이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대장균균이 검출이 됐고요. 이 요거트도 판매 중단이랑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 유산균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장균을 먹게 된 슬픈 사연이네요. 예. 건강 챙기려다 지금 건강 네. 해치게 된 상태잖아요. 대장균이 말 그대로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서 서식하는 그런 세균인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관리 책임이 큰 거죠. 이 대장균에 감염되면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2에서 6일 동안 혹은 일정하지 않게 잠복기가 있고 경련성 복통이나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 있고요. 예. 구토, 발열, 혈변. 사실 대장균은 뭐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은 아마 빨리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 나오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고요. 해당 제품 식약처에 신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검출된 오징어랑 요거트부터 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키 오후의 키워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